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3년 10월 2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3분기 영업 잠정 실적을 주로 많이 편집을 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중은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매출이 42조 5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13.7%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반대로 25.8%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2.7% 상승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대출금리가 오른 결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국민은행 매출이 34조 6천억 원대로서 24.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6.9%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9%가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국민은행이 두 자릿수가 넘네요. 신한은행 매출이 30조 9천억 원대로서 12.2%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근데 1.16%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좀 여기는 감소했네요. 영업이익률은 근데 1.2% 상승했습니다. 우리은행 매출이 30조 원대로서 전년보다 25.4%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1.6%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2.4% 상승해서 여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그 영업이익률이 두 자리 숫자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해서 뭐 무슨 세인가 뭐 매기겠다 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뭐 폭리세인가요? 뭐 그런 류였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기억이 납니다. 기업은행이 일반 뭐 중소기업을 위한 은행이죠. 매출이 가장 작습니다. 23조 6천억 원대로서 5.5%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6.6% 증가했고요. 여기도 영업이익률은 11.6%로서 그래도 전년에도 두 자릿수였네요. 1.3% 상승했습니다. 시중 5개 은행, 보통 이제 이 4개 은행이고 기업은행은 이제 정부가 거의 에, 그 유지하는 거고 또 하나 빠진 게 있다면 이제 농협인데 농협이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농협특별법에 의해서 돌아가는 데서 그 시중 은행에는 그 참여를 안 시키고 있지만 아마 그 규모가 그 대한민국으로선 가장 큰 은행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농협도 기회가 되면은 저도 한번 좀 접근해 보고 있어요. 규모에 대해서. 현대차에 대해서 어저께 했습니다만은 기아가 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좀 비교 차원에서 다시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현대차 그 결론적으로 영업이익률이 3.4% 상승했고요. 기아 매출 75조 4,800억 원대로서 19.1% 매출 증가했고 영업이익 무려 98.4%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4.8% 상승했습니다. 현대모비스 그 모듈 부품 등을 그 현대차하고 기아에 납품하는 자회사죠. 매출이 44조 5,820억 원대로서 20.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9.7%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로서 0.3% 상승했습니다.
물건을 좀 받아다가 또 중간에 이 과정을 하는 그런 유통 성격이다 보니까 그 영업이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런 거가 이제 만약에 그 현대모비스가 없다면은 현대차나 기아가 아, 직접 이 구매를 한다고 한다면은 중소기업이 이 마진을 가져갈 거냐? 이런 거는 이제 공급사슬 그 구조 속에 매우 궁금한 사항이긴 합니다. 어, 그래도 좀 그 마진이 한 4% 정도는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배를 수출하는 현대글로비스 이 해운 회사 성격이죠. 물류업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현대글로비스도 일부 부품은 또 만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이 19조 원대로서 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1%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6.3%로서 0.4%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송원산업 매출이 7,842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24% 감소했고요. 영업이익 65.8%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무려 8.6%나 하락을 했습니다. 대웅제약 매출 9천억 원대로서 4%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11.8%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0.8% 상승했습니다. 종근당 매출 1조 1,481억 원대로서 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37.4%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2.5% 상승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매출 2조 9,800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14.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4,984.3%로 산출이 됩니다. 영업이익률 8%로서 7.8% 상승했습니다. 어, 이렇게 급격한 영업이익의 증가가 무슨 원인인지 공시가 되면은 분석을 해보고 싶은 또 호기심이 작동이 되네요. LG전자 매출 61조 1237억 원대로서 0.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7.1%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5.3%로서 0.4% 하락했습니다. 뭐 언론 뉴스 경제 매체에서는 LG전자가 뭐 매우 뭐 히트를 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누적적으로 본다면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KG 모빌리티 매출 2조 거의 뭐 3조 원대로서 24.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도 영업손실에서 424억 영업 흑자로 138.5% 전환이익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 1.4%로서 6%가 상승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매출이 2조 4천억 원대로서 19%가 감소했고 영업이익 42.8%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2.6% 하락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매출 3,251억 원으로서 7.7% 감소했고요. 영업 손실로서 113.5% 영업 손실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영업 손실 19.4%로서 11%가 영업 손실이 증가했습니다. 상승했습니다. 효성중공업 매출이 3조 원대로서 30.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8.1%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2.4% 상승했습니다. 대환유화 매출 1조 8천억 원대로서 1.6% 감소했고 영업 손실 전년도 1,053억 원에서 524억 원으로서 50.2% 영업 손실을 줄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8% 상승했습니다.
삼성중공업 매출 5조 5,763억 원으로서 29.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도 5천억 원대 영업 손실에서 1,543억 원 영업이익으로 129.8% 전환이익이 달성됐습니다. 조선업이 이제 흑자 기조로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 2.8%로서 14.8% 상승했습니다. 2.8%면은 뭐 영업이익률이 제조업으로서는 크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조선업이 흑자로 돌아선 거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HL만도 매출이 6조 2천억 원대로서 16.3% 증가했고 영업이익 19.6%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3.7%로서 0.1% 상승했습니다. FNF 매출 1조 4천억 원대로서 11.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10.8%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로는 0.2% 하락했습니다. 두산밥켓 매출이 7조 4,433억 원으로서 19.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조 1천억 원대로서 38.1%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2.1% 상승했습니다. 해성 DS 매출 5,271억 원으로서 17.7% 감소했고요. 영업이익 46.1%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8.6%로 하락을 했습니다. 효성 TNC 매출 5조 7,590억 원대로서 18.5% 감소했고요. 영업이익 10.6%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2%로서 0.8% 상승했습니다. 효성 TNC는 섬유 및 무역 매출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성그룹의 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효성화학 매출 2조 1천억 원으로서 4.2% 감소했고 영업 손실 1,513억 원으로서 전년도 영업 손실보다 37.2%를 영업이익을 감소시켰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7.2%로서 3.8% 개선이 됐어요. 현대코퍼레이션 매출이 5조 원대로서 9.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6.4%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1.6%로서 0.3%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뭐 주말에는 이제 그 공시들이 안 되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나머지 주요 기업들이 또 공시들이 계속 연이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위협 대항으로 결석, G7 무역장관회의 28일 개막, 오사카, 사카이 이 두 군데서 열리는 모양이에요. 시사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어, 뭐 G7 외무장관 회의도 별도로 있었고 G7 회의도 있었고 올해 그 G7 의장국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계속 열리고 있는데 무역에서 장관회의에서 결론이 나올 것은 역시 그 중국에 대항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 주로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이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서 무역 등을 통해서 상대국에 압력을 가한다. 중국에 대해서 G7 모두 압력을 가한다. 이렇게 이제 의견들이 모아질 거라는 예상이고요. 어, 경제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것을 내놓을 전망이다. 그러니까 아니 중국의 그 전기차 같은 것도 이탈리아 같은 데서는 에, 그 덤핑 관세를 매길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29일에 폐막한다고 돼 있네요. 일본 쪽에서는 이 여자분은 어, 그 외상이 또 바뀌었죠. 뭐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한 그 시카시시라는 데서도 또 뭐 열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부수적으로 그 인구 정책에 대해서 기시다 수상이 국회에서 이 답변하는 내용인데, 고교생의 부양공제 폐지 전제로 하지 않고 기시다 총리 간판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고교생까지도 학자금을 지원한다. 뭐 이런 것을 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폐지 전제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되니까 계속 유지할 것이다 하는 그런 발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으로서 인요한 씨가 발탁이 돼가지고 지금 활동 중인데, 목루 동심 파괴라고 상당히 제 생각에는 충분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근데 유태인이라고 밝히고 있네요.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선교사로 와가지고 부친이 순천 순천 출신이죠. 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평가 작업을 좀 했는데, 향후에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좀 예측해보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상당히 센세이셔널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길, 가수 노래 중에서도 뭐 그런 노래가 있죠.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조영남의 노래가 있는데, 거기 가봤어요. 거기 가봤는데 시장 거기 있었죠. 근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저는 에, 화합을 했다. 왜냐? 아, 저희 집사람이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조상은 경상도 안동이고요. 가능할 것이다. 민주당 친명계와 비명계, 친문계는 에, 이거 친명계인데 제가 오타를 했네요. 민주당 친명계와 비명계가 있는데, 비명계는 친문계이면서 이낙연계고 전라도를 연결을 하고 있다. 이낙연은 전라도를 연결을 하고 있다. 이런 건데, 문재인은 친미파,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문관유는 한 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친명계 이제 이재명 씨가 구속을 안 당하면서 총선에 공천 학살이 일어날 것이고, 제외된 사람들은 모두 국민의힘으로 올 것이다. 윤계와 문계가 합쳐질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뭐 윤계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정치 생활을 쭉 해온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MB 때 했던 인물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지 않느냐, 참모진에. 뭐 그런 좀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은 좌파 우파가 없다. 있다면 갈라진 정치 세력만 있을 뿐이다. 친미적이냐 친중적이냐가 갈려 있을 뿐이다. 한국이 또한 서해안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북이 38도선 부근에 세계 경제 도시가 발생할 것이다. 미국과 협조할 전라도 세력만 규합할 것이다. 구수한 미국인이라는 이미지로 인용하는 다가온다. 음, 그리고 중국 경제 망했다는 것을 알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뉴스에서는 계속 떠들고 있죠. 중국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갈 거다. 중국 시진핑은 중국은 내수 시장만을 치중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좀 잘 안 풀리고 있죠.
중국을 그래서 내쳐야 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네요. 극단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극단적인 미래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익스트림 하는 그 이 바벨 어, 전략이라는 거로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극친미와 극친중으로 대별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총선으로 비유한다면은 누가 이길 거냐? 100%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100% 망하지는 않은데 누가 이길 거냐는 관심 사항입니다. 미래 세계는 신냉전이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확실한 색깔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가 뭐 쭉 그 스루포 타임즈를 하면서 그리스 신화 이솝 우화 이솝 우화죠. 그 박쥐 신사가 돼서는 우리는 안 된다. 이번에는 확실히 어떤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정권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은 계속 저도 그 같은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런 것 중에서 세계적으로는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지금 서구 쪽이나 또그 푸틴 입장에서는 너 좀 확실히 손 좀 밝혀 이러고 있는 입장으로 에르도안에 대해서 그 좀 손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죠. 이 목로 동심 파괴를 진행하는 김정민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정북 주사파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국민 주권 영토가 없으면 정부가 아니다. 상해 임시 정부는 정부가 그래서 아닌 것이다. 있어도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뭐 이런 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국제적으로 인정을 안 한다 이거죠.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 보수지 기독교가 왜 보수냐 이런 얘기예요. 기독교는 얼마 들어오는데도 아니고 무조건 기독교 믿으면 보수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한국의 유구한 역사를 알고 그것을 이 정체성과 주체성을 지키려는 것이 보수지 종미하는 애들이나 종중하는 애들이나 정북 치사파 주사파 애들이 보수가 아닌 것은 이제 빤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수파가 기독교냐?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종교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이 사람의 입장입니다. 21세기가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매우 궁금하다. 아이덴티티가 없다. 자주성과 주체성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좀 문제고. 자기는 이제 그 한유 동조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고대사 때문에 그렇다. 유대인과 우리는 연결된 게 꽤 많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유 동조론이 아니고 인류 동조론은 일본에서부터 먼저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일본 제국 때는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그 만주 지방 어디인가를 그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걸 추진하다가 그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 정통성을 연구하면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인류 동조론 이전에 한유 동조론이 먼저다. 발생되는 순서는 고대사 쪽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라도는 반미다 하는 등식이 깨질 수 있다.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의 힘에 전라도 출신이 들어가는 것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향후 미래는 우리나라도 다민족 국가가 될 것이다. 제2의 미국과 같은 나라, 연방이 되는 거죠. 이제 신라와 같은 나라가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이것도 좀 극단적인 건데 신라가 이제 무역을 많이 해가지고 돼 있었고 신라의 집권 세력은 그 좀 외국인도 있었다는 식으로 좀 역사를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외국인 유물도 나왔고 또 로마 유물도 나오고 뭐 그런데 자관 교육은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고려 때 이상으로 신라가 완전히 다른 정치 세력이 될 수 있다. 하나의 신호일 수 있다. 종교도 제각각도 수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종교 백화점이라고도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양편으로 나눠서 싸우고 있지만 뭐 종교가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뭐 한국인들이 좀 종교적인 민족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는 이슬람도 우리 땅에서는 허용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 한남동 꼭대기에 그 이슬람 사원이 저어져 있죠.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오네요, 자꾸. 세계 시민이 될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그래서 매우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에서의 소각장 반대 시위를 이쪽에서 했답니다. 이는 지방자치별 소각장 전국적인 일이다. 이 소각장이 현재 야당 이재명계가 그 벌이는 작업이 쭉 그 스토리를 몇 번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성공을 하면은 간접 정치 헌금 방법 이권 사업이고 대장동 사건과 같은 수법이다. 이걸 까발리고 자기는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자금줄을 끊어야 한다. 이권 관계에 대한 상납금은 합법적인 뇌물인 것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재명 그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판들이 어쨌든 뇌물을 받은 것은 맞는데 그게 합법의 이름으로 한다니까 법을 안 쓰는 사람들이 법을 그만큼 이렇게 잘 빠져나가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되네요. 최근에 그 연예인 마약 상거 공급책을 좀 추적해야 하는 조사가 왜 안 나오느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친북 단체일 수 있고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대부분 중국과 교류하는 그 이 조직은 전라도 깡패일 것이다. 정치인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지만은 그 이 소각장 이런 데는 어, 취업 효과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지방자치대별로 하면은 이건 오염 발생을 시켜가지고 이 목로 통신 파괴는 이렇게 각 그 지방자치별로 그 소각장을 만들면 그거는 국민을 죽이는 일이다. 공기로 이렇게까지 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앙창고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소각장에 그 이 폐기물을 제공해서 가동률을 높여서 경제적인 효과도 낼 수 있는 그런 거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경제적으로 맞습니다. 합리적인 거고 이렇게 안 하면은 경제적인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한테 정권을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조사를 해본 모양을 추가로 소개를 했는데 JP 모건이 전국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다 구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큰 회사로 만들어서 M&A치고 빠졌다. 2010년 조사를 꽤 많이 했네요. JP 모건이 전국의 폐기물 처리 업체를 인수해 EMK라는 거를 설립을 했습니다. 비상장 기업이죠. 2017년에 JP 모건은 EMK를 3,900억 원에 IMM 인베스트먼트에 매각을 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사모펀드 PEF 운용사를 중심으로 M&A를 추진했고 2020년 폐기물 처리업 투자의 전문성을 갖춘 사모펀드와 기업 진출을 했다. 2021년에 K ESG 가이드라인으로 많은 기업들 폐기물 처리업에 현재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IMM 인베스트먼트는 폐기물 업체 EMK 싱가포르 캐펠과 매각 본계약 2022년에 8월
매일경제 보도는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EMK가 싱가포르 펀드가 8천억에 인수를 했고 2022년 7월 12일에 한국경제에서 그 보도했던 내용이고요. IMM은 5년 만에 2배 차익을 남기고서 어디 다른데 그 펀드에 그 팔아 남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소각장 그 경쟁자로 시멘트 공장들이 지금 나타났다. 시르기 포식자 시멘트 공장 대체연료의 순환경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경제 뉴스에서 시멘트 공장들이 폐기물 처리량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유연탄 가격이 매우 높고 연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폐기물을 떼워서 에너지를 얻으려는 그런 거고요. 시멘트 공장은 아시다시피 전부 다 산속이나 지방 각지에 있는 거니까 주로 강원도에 많이 몰려 있죠. 저도 소각장을 만든다 그러면은 강원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 소각장 업체하고 이제 시멘트 공장하고 쓰레기 확보 경쟁이 지금 목화 일어난다. 우리나라는 이 정도라면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거를 좀 더 누가 추적을 좀 해 봤어요. 그거를 또 비료로 만든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그 국민들이 그 분리수거를 잘 해주는 바람에 이런 사업도 인건비가 적게, 그나마 적게 들어가면서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연관해서 생각해 보는 건데, 그 국내 그 큰 금싸라기 땅에 빈 공터가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성동구의 삼표 레미콘 공장 자리인데, 분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결국은 이제 좀 어디 그 좀 더 먼 데로 삼표 레미콘 공장이 옮겨졌는데요. 레미콘 삼표가 그 이 시멘트 업계 2위 업체 정도 돌아갑니다. 지금은 그 성동구청에서 그 제시한 건데 설마 이런 데다가 그 소각장을 치려고 했던 건 아니겠지요. 이랬다간 난리 납니다. 그 건너편에 그 서울숲이라고 또 있잖아요. 여기에 그 럭셔리한 고급 아파트들이 쭉쭉 들어섰는데 절대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성동구 지방자치별로 구청별로 뭘 마포구도 소각장 만든다 그러고 뭐 그렇게 그 지내고 있는데 그건 이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울시장이 오세훈이가 거기에 또 꼈대는데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이런 그 용도는 그 공원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행사장이라든지 에, 그 서울숲의 확장 개념으로서 이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이 땅은 3표의 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여기 그 리거창 총리의 마지막 리거창의 고별사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이 보고 있다. 인민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퇴임하면서도 시진핑을 견지한 말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어, 이게 둔황에서 마지막 그 본 그런 건데 갑자기 상하이에서 그 심장병으로 그 사망했다는 뉴스가 어제 좀 나왔죠. 그 68세뿐이 안 됐는데 갑자기 심장병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뭐 심장병이 걸릴 이유가 있나? 참 이상하게 자꾸 사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중국에서는. SH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절실 제도 개선 필요. 오은선 기자 조선비지에서 보도했는데요.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고 있는 보유세가 주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정책 목표의 걸림돌로 작용해 보유세 면제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래서 보도에 나온 얘기를 제가 표로 만들어 봤는데 임대 수입이 2022년에 1,531억 원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업비용이 2,749억 원이나 된다. 거기에 운영비가 769억 원, 수선 유지비가 1,154억 원. 나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보유세 면제 뭐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건물을 어떻게 지어놨길래 수선 유지비가 1154억 원이나 들어가냐? 임대 수임료하고 거의 맞먹는 1000억 원대 아니에요. 이런 SH공사 이런 공사들도 면밀하게 감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거는 안 해보고 이 보유세나 그 면제해달라 이런 발표가 나오는데 또 기금 이자만 하더라도 826억 원이 나가고 있고 원래 그 노무현 대통령 때 SH공사가 만들어진 건데 집 없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시에서 만든 거죠. SH공사라는 게. 영업 손실 1218억 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거 결국 다 국민의 세금으로 다 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 연구원이 그 주장하는 거 있으면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은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는 장기간 면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뉴욕 같은 경우에 50년에서 60년 면제하고 또 계속 연장할 수도 있고, 파리, 프랑스도 이 정부 지원받은 사유주택의 기본 15년에서 최대 30년 친환경 기준 충족, 재산세 면제하며 지자체 결정에 따라 면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용군의 주장인즉슨 공공임대주택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민간 임대주택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거나 공공민간 관계없이 공공성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차등 감면하는 방향으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내용인데요. 임대주택 관심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제 집을 사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싼 보증금에 그다음에 그 임대료를 내면서 사는 그 돈을 모으기 전까지 그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좋겠죠. 임대주택이 꼭 청년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SH공사가 지은 공공임대주택에 지금 다 나갔냐 이거예요. 그게 공실률은 없는가? 제가 좀 들은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껏 졌는데 아파트가 없는 젊은 사람들이 과연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겠느냐? 이게 어떤 사회 현상으로서 이 성한 사람과 성박 사람들의 어떤 그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미래 영화에서도 지금 현재 그에서도 장벽이 쌓여져 가지고 그 이 못 사는 동네, 잘 사는 동네 이런 쪽에 그런 어떤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냐. 잘못하면 임대주택이란 게. 그래서 보통 그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 건너편에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그러면 민간인들이 그 집값 떨어진다고 항의하고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님비 현상. 우리 여기에는 안 돼. 딴 데다가 임대주택 줘. 뭐 이런 거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이 뭐 학교 애들이나 뭐 교육에도 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한국인들의 수준이니까 참 그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 주택 지금 만실이 됐냐? 안 나가고 비고 놀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임대 수입이 적은 거 아니냐? 저는 그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비용을 또 줄여야 될 거. 이거 저 수선유 집이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얼마나 전화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면은 그 많이 나갔다면 임대 수입이 이렇게 그 적게 싸게 받아서 그렇다고 주장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이 수지는 유지하는 그런 경영을 하는 것이 공사라는 거지 무조건 적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운영하는 게 공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미 북한의 하마스식 공격에 대응 훈련 AP통신이 보도를 했어요. 이런 제목으로 지금
했는데 요 내용보다도 사진 두 개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스포츠 경기의 선수는 전쟁 참전과 같은 정신 경험을 하는 상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스라엘 전쟁에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여군이 참전하고 하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제가 또 뭐 소식적에 뭔가 그 운동 시합에 나가서 선수로 뛰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럴 때 흥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아마 전쟁과 유사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쟁이 없을 때라도 우리 그 인간 사회가 스포츠 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발전시킨 것은 인간의 그런 어떤 공격적인 본능 이런 것들을 승화시킨 것이 스포츠 아니겠냐. 뭐 격투기는 좀 에, 더한 거죠. 그것도 이제 이 승화라고 봐야죠. 스포츠 경기 뭐 더 발전된 스포츠도 있습니다만은 더 그 이 전쟁과 유사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제 격투기 같은 게 이제 더더욱 그런 기분을 느끼죠. 그런 시합에 나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흥분을 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운동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그렇습니다. 훈련을 실전처럼 해야 한다. 그러니까 훈련은 계속해서 몸에 배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실전처럼 해야 그 다음에 진짜 발생할지 만에 하나 발생할지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